새벽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버스킹 무대 앞에 멈춰선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할아버지, 여기선 연주 안 돼요. 노인은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현을 긋는다. 삐걱대던 소리가 점점 선율로 변하자 광장의 웃음이 멎었다. 눈물 흘리던 청년이 속삭였다. 그분 옛날 국립교향악단 단원이었대. 병원 진단서엔 신경마비, 연주 불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노인은 바이올린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끝이야. 청년이 울부짖으며 그 봉투를 끌어안았다. 선생님은 아직 살아있어요. 어둑한 지하철에서 청년의 활끝에 노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묻혀있던 선율이 다시 깨어났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의 재개발 구역,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에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는 그 시간, 한 노인이 녹슨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박재호, 올해 74세 노인은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수레의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바이올린의 낡은 현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재호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한숨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며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끈을 풀어 손수레에 실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 그의 손은 바이올린 현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폐지를 묶는 끈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재호는 손수레가 가득 차자 근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무심하게 저울에 폐지를 올리고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양이 좀 적네요, 할아버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돈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재호의 단칸방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그 방은 습기가 차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재호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낡은 이불이 개켜진 방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케이스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턱시도를 입고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재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활을 든 재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옆에는 국립교향악단 단원증도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새벽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재호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타 마시려는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는 것이었어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이제 사치였습니다. 재호는 낡은 찬장을 열고 커피캔 하나를 꺼냈어요. 빈 캔이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캔을 손에 쥐고 흔들자 텅 빈 소리가 났죠. 찰컥, 찰칵. 그 소리를 들으며 재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 소리 예전엔 현이었는데 이젠 깡통이구나. 재호는 중얼거리며 뜨거운 물을 컵에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약간 굽어있고 굳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었어요.
그날을 재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가 그를 들이받았죠. 정신을 잃기 직전 재호가 본 것은 하늘로 날아가는 바이올린 케이스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재호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었죠. 깁스를 풀고 난 후 재호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았지만 손가락의 감각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을 조절할 수 없었고 빠른 운지법을 구사하기도 어려워졌어요. 무대에 다시 서보았지만 연주 중 음이 틀렸고 박자가 어긋났습니다. 지휘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재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죠. 악단은 재호에게 휴직을 권했고 결국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였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악단에서 굳은 손가락을 가진 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재호는 악단을 떠났고 그 후로 삶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레슨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학생들의 부모는 하나둘 떠나갔어요. 손가락이 굳은 선생님께 배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호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했고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했으며 결국 폐지를 줍게 되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써진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집세 독촉장에는 이번 달까지 내지 않으면 퇴거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납부서. 재호는 그것들을 한 장씩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달 폐지 수입으로는 집세도 겨우 낼 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그것도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오후가 되자 골목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재호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죠. 아이들 중 하나가 재호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폐지 할아버지다. 우리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대. 다른 아이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한 아이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냄새나라고 말했습니다. 재호는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화를 낼 기력도 없었고 사실 화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으니까요. 한때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박수를 받던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재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혼자 방에 앉아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턱시도를 입고 바이올린을 든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낡은 바이올린 하나와 굳어버린 손가락뿐이었죠. 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바이올린 케이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어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돌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재호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폐지가 별로 없었어요. 1시간을 돌아다녔지만 손수레는 반도 차지 않았죠. 재호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려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역 근처 상가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다른 폐지 수거인이 먼저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집세 독촉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재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버스킹 공연이었죠. 기타를 치는 청년, 카온을 두드리는 여학생, 그리고 바이올린을 든 한 청년.
재호의 시선은 바이올린을 든 청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 윤태민은 눈을 감고 깊이 몰입해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손수레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청년이 켜는 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었어요. 재호가 악단 시절 수없이 연주했던 너무나 익숙한 곡이었죠. 하지만 청년의 연주는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활을 쥔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고 고음부에서 음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비브라토도 과도했습니다. 재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올린을 켜듯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였습니다. 저 부분은 손목을 더 부드럽게, 그리고 비브라토를 줄여야 해. 재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15년 동안 굳어있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손가락 관절에서 희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까? 재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어요. 비록 뻣뻣하고 느렸지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관중이었어요. 재호도 손술의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청년 태민은 땀을 닦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동료들도 웃으며 인사했죠. 바닥에 놓인 기타 케이스 안에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고 동료들과 다음 곡을 의논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태민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곡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어요. 재호는 손수레를 그 자리에 두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관중 뒤편에 조심스럽게 섰죠.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였어요. 고난도 곡이었죠. 청년의 손가락이 빠르게 지판 위를 움직였지만 몇몇 음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지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재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기는 좋은데 세부적인 테크닉이 부족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재호는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손수레로 돌아가려는 순간 청년 태민이 재호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어요? 재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만 들어 인사를 대신했죠. 태민은 밝게 웃으며 다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선율이 맴돌았습니다. 비발디의 겨울, 그 익숙한 멜로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평소와 달리 바로 눕지 않았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재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케이스를 끌어당겼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여전히 그 안에 바이올린이 들어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재호는 손을 떨며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낡은 바이올린이 누워 있었어요. 한때 재호의 분신이었던 악기였습니다. 니스가 곳곳 벗겨지고 혀는 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재호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예전에도 이렇게 가벼웠던가. 세월의 무게가 더해진 건 악기가 아니라 재호의 마음이었습니다. 재호는 턱받침에 바이올린을 대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굳어있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활을 현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었습니다. 삐걱. 귀를 찌르는 소리가 났어요. 음정도 박자도 없는 그저 소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재호는 멈추지 않고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손가락을 지판 위에 올려 음을 짚으려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굳어있는 관절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누르려고 하면 다른 손가락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재호는 이를 악물고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음악이라고 부를 만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활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며 바이올린이 무릎 위로 미끄러졌어요. 재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아직 내 손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호는 흐느꼈습니다. 오늘 광장에서 청년의 연주를 들으며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느낀 것도 착각이었던 겁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재호의 손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재호는 한참을 울다가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채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죠. 귓가에서는 계속 비발디의 겨울이 울려 퍼졌어요.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그 곡을 연주하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활을 든 순간 객석에서 들려오던 우레 같은 박수 소리, 동료 단원들과 나누던 환한 웃음,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어요. 재호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집세 납부일이 코앞이었죠. 재호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지하철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신촌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청년들이 버스킹을 하던 자리였어요. 오늘도 그들이 있을까? 재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광장은 한산했죠. 버스킹 공연을 할 만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재호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고 폐지를 찾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쯤 재호는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다시 광장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죠. 재호는 손수레를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그 청년 태민이 혼자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타 케이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동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손수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몇 명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오늘도 비발디를 켜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연주가 더 불안정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활을 쥔 손목이 경직되어 있었죠. 태민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태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재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민은 재호를 보고 어제의 그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보았어요. 아, 할아버지. 어제도 와주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와 좌절이 숨어 있었어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활을 쥘 때 손목을 더 부드럽게 하고
고음부에서는 비브라토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깨끗하게 나와요.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음악을 아는 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음악을 하셨어요?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태민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조금 했었죠. 어떤 악기요? 바이올린이요.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재호에게 내밀었어요. 그럼 한번 켜보시겠어요? 제 연주 좀 봐주세요.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이제 못 켜요. 손이 굳어서. 재호는 자신의 오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굽어있는 손가락, 뻣뻣한 관절. 태민은 재호의 손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귀로 들으시면 알 수 있잖아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독학으로 배우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켜보세요. 제대로 들어볼게요. 태민은 기뻐하며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발디를 켜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손가락 운지, 활의 각도, 소리의 울림. 모든 것이 귀로 들어왔어요. 연주가 끝나자 재호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첫 부분 라음에서 시음으로 넘어갈 때 손가락을 너무 빨리 떼어냈어요. 그래서 소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중간 부분 활을 너무 세게 누르고 있어요. 힘을 빼야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태민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호가 말한 대로 다시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나아진 소리가 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죠. 기타 케이스 안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왔어요. 태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연주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태민은 케이스에서 물병을 꺼내 재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더운데. 재호는 손사래를 쳤지만 태민이 강권에서 받았어요.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재호는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거리에서 연주를 하나? 태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음대를 다녔는데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휴학했어요. 음악으로는 못 산다고. 그래도 저는 바이올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라도 켜고 있습니다. 재호는 태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 포기할 수 없는 꿈. 재호는 태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음악을 사랑한다면 계속 켜야지. 그게 자네 인생이니까. 태민은 재호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와 태민은 광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음악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호는 자신의 과거를, 태민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재호는 매일 오후가 되면 신촌역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도 어느새 광장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태민도 재호를 기다렸습니다. 재호가 나타나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재호는 태민의 연주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고, 태민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연주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오래 머물렀어요. 기타 케이스에 들어오는 돈도 조금씩 늘어났죠. 태민은 그 돈의 절반을 재호에게 주려고 했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자네가 번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미는 재호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연주해요. 제가 켤 테니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휘하듯이 박자를 맞춰주세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호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태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재호는 태민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연주를 들으며 박자를 맞춰주었어요. 손으로 공중에 지휘를 하듯 움직이기도 했죠. 며칠이 지나자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나이든 할아버지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더 오래 머물며 연주를 감상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광장 근처 카페 주인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불편해합니다. 태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소리를 줄일게요. 소리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예 하지 마세요. 영업 방해예요. 카페 주인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태민은 풀이 죽어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어요. 재호는 태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자리를 조금 옮기면 돼. 두 사람은 광장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이 다가왔어요.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생. 여기는 버스킹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태민은 급히 변명했어요. 저희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상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이해해 주세요. 경찰관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민은 어쩔 수 없이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어요. 재호와 태민은 광장을 떠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계속해도 될까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나 봐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태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 어제 연주할 때 행복해 보였어. 그 표정을 봤나? 태민은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듣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마음으로 켜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재호의 말에 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도 자네 나이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고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지. 결국 음악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아.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재호는 자신의 굳은 손가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태민은 재호의 손을 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굳어버린 손가락, 악단에서의 퇴출, 그리고 10년 동안의 폐지 줍는 살. 태민은 숨죽여 재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네요. 포기하지 마. 자네 손은 아직 살아있잖아. 켤 수 있을 때 켜야 해. 나처럼 되기 전에.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재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다른 데서 연습해요. 허가받은 장소를 찾아봐요. 꼭 할 거예요. 할아버지랑 함께요. 재호는 태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다시 음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재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뒤져 버스킹 허가 신청 방법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고 심사도 까다로웠습니다. 게다가 허가받은 장소는 이미 다른 공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태민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재호와 만나 허가받지 않아도 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강 둔치, 공원 구석, 지하보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연주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와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음악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서로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은 재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할아버지의 음악을, 할아버지가 가진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 스승이에요. 제 인생의 스승이시고 음악의 스승이세요. 태민의 진심 어린 말에 재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랜만에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폐지가 많이 나와 손수레가 가득 찼어요. 고물상에서 받은 돈도 평소보다 많았죠. 재호는 피곤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민과의 만남이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집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재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재호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방문을 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재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른손이 이상했어요.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재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왼손으로 오른손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물러도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손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닐까.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태민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손의 통증이 심해지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몇 시간 후 다시 깨어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죠. 재호는 두려웠지만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광장에 나가지 못했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태민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재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태민은 걱정이 되어 혼자 광장에서 연주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의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고 어지러움도 심해졌어요. 재호는 비틀거리며 근처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보건소 의사는 재호의 손을 진찰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대학병원 소개서를 써주었습니다. 재호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보건소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죠. 재호는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과 동전 몇 개.
병원비는커녕 교통비도 부족했어요. 재호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이올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호는 케이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죠. 턱받침에 바이올린을 올리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다시는 바이올린을 켤 수 없겠구나. 재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한참을 울고 난 후 재호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바이올린을 봉지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죠. 재호는 바이올린이 든 봉지를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됐어. 끝났어. 재호는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태민이었어요. 할아버지. 태민은 숨을 헐떡이며 재호를 붙잡았습니다. 나흘 동안 연락이 안 되어 걱정한 태민이 재호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태민은 재호가 든 봉지를 보고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재호의 손에서 봉지를 빼앗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왜 버리려고 하세요? 이제 소용없어. 난 더 이상 못 켜. 재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재호의 오른손을 보았어요. 손가락이 이상하게 굽어 있었고 붓기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왜 이래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민은 재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돈이 없어. 제가 낼게요. 버스킹으로 번 돈 있어요. 가요, 할아버지. 태민은 재호를 이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는 엑스레이와 신경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오래된 부상 부위에 신경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손을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을 무리하게 쓰지 마세요. 특히 정밀한 작업은 피하셔야 합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태민은 재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연주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태민은 여전히 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이 든 봉지를요? 재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봉지를 재호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맡아둘게요.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스승이 쓰시던 악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재호는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재호는 주저앉아 다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태민이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재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약은 먹고 있었지만 손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재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도 줍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호의 집 앞에 와서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문 앞에 메모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꼭 드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기다릴게요. 재호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태민이 돌아간 후 문 앞에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재호가 태민과 이어진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열흘째 되는 날, 태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재호의 집 계단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비발디의 사계, 재호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소리는 좁은 계단을 타고 지하 방까지 들려왔어요. 재호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민의 연주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재호가 가르쳐준 대로 손목을 부드럽게 쓰고 있었고 비브라토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귀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들렸어요. 중간 부분에서 박자가 약간 빨라졌고 마지막 부분에서 음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재호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 앉았어요. 아니, 거기서 템포를 유지해야지.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들으셨죠? 제가 잘하고 있나요?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확신이 안 서요. 재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태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도 올게요. 모레도 올 거고 그 다음 날도 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요. 태민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민은 왔어요. 매일 계단 위에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비발디, 파가니니, 파흐. 재호가 좋아하던 곡들이었어요. 재호는 침대에 누워 그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태민은 연주를 마치고 계단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인터넷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올렸어요.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층 거장 이야기요. 재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민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댓글도 엄청 달렸고요. 할아버지의 음악을, 할아버지의 삶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하철 버스킹 허가를 받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청역 지하 공연장에서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주시면 저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재호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어요. 하지만 열지는 못했습니다. 태민은 계단 위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태민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태민이 떠나고 난 후 재호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민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굳어버린 손을 보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후 태민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주 대신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제 인터넷 댓글을 읽었는데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악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재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연주를 못하셔도 귀로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요. 그것도 음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음악일지도 몰라요. 태민의 말이 재호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굳어있는 손가락, 부어오른 손등. 하지만 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귀요. 할아버지, 토요일에 꼭 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 무대에 못 설 것 같아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청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태민이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재호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태민아. 재호가 처음으로 태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태민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어요. 재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갈게. 자네 연주 옆에서 들어줄게.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재호를 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태민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태민이 사다 준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워 먹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허연 수염. 재호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토요일 무대에 설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비록 연주는 못하지만 태민의 곁에서 음악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재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재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토요일 오후 2시 재호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다림질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모습이었죠. 재호는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시청역 지하 공연장에 도착하자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민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머리를 넘긴 모습이 제법 프로 연주자처럼 보였죠. 태민은 재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약속했잖아. 자네 연주 들어주기로. 재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민은 재호의 손을 잡고 공연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관객은 없었어요. 태민은 무대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바로 옆에서 들어주세요. 재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대가 눈앞에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무대였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태민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호가 버리려 했던 바이올린도 함께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이요. 재호는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민은 두 바이올린을 나란히 무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 연주는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비록 할아버지는 손으로 켜지 못하시지만 할아버지의 음악이 제 안에 있어요.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공연장 앞에 멈춰 섰어요. 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곧 의자가 모두 차고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30여 명 정도 되는 관중이었습니다. 태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았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민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윤태민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연주하려고 합니다. 태민은 재호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재호에게 향했어요. 저분은 박재호 선생님이세요. 한때 국립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주자셨던 분입니다. 사고로 손을 다치셔서 연주를 그만두셨지만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세요. 관중들이 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태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연주는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어요. 태민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의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재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민이 활을 현에 올렸어요.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소절, 태민의 연주는 조금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재호는 태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템포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태민은 재호의 눈빛을 보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연주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가르쳐준 대로 손목을 부드럽게 쓰고 비브라토를 절제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맑아졌죠. 관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중간 부분에서 태민이 재호를 보았습니다. 재호는 손으로 작은 제스처를 했어요. 더 감정을 담으라는 신호였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고 더 깊이 몰입했어요. 활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재호가 젊은 시절 무대에서 켜던 그 감정이 태민의 연주 속에 살아났어요. 재호는 눈을 감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귓가에 울려 퍼지는 선율 속에서 재호는 과거를 보았어요. 무대 위의 조명, 오케스트라 동료들, 관객들의 환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재호의 굳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올린을 켜듯이요.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태민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재호와 태민,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이름의 선이었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여운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관중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울의 같은 박수 소리가 지하 공연장을 가득 채웠죠. 태민은 바이올린을 내리고 재호를 바라보았어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무대에서 내려와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재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선생님, 함께 인사해요. 재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태민은 재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관중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재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에 섰어요. 오랜만에 서보는 무대였습니다. 관중석 뒤편에서 한 노부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걸어왔어요. 재호는 그 노부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 은이었어요. 10년 전 재호가 폐지를 줍기 시작하면서 떠난 아내였습니다. 여보,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그 음색이 남아있었군요. 저 청년의 연주 속에서 당신이 들렸어요. 재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은희는 무대 아래서 재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연주 정말 그리웠어요.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태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물러섰어요. 재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은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은희가 먼저 재호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자네를 힘들게만 했지. 관중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어요. 태민은 무대 위에서 그 장면을 보며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늘의 연주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치유였고 화해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재호와 은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태민은 무대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음악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날의 공연 영상은 태민의 친구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층 거장의 마지막 무대였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고 일주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진짜 음악이 뭔지 알았습니다. 두 분 모두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영상이 퍼지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진, 신문사 기자, 그리고 서울예술의전당 관계자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제안은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노년음악제 초청이었어요. 태민은 흥분한 목소리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자고 해요. 노년음악제래요. 재호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예술의전당, 그곳은 재호가 젊은 시절 수없이 섰던 무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주자가 아니라 그저 듣는 사람일 뿐이었죠. 태민아, 자네 혼자가.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선생님이 계셔야 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옆에서 은희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태민 학생, 제가 설득할게요. 당신은 연습이나 열심히 해요. 은희는 전화를 끊고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재호 곁으로 돌아왔어요. 10년의 공백을 메우듯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야 해요. 당신의 마지막 무대예요. 난 이제 연주도 못하는데. 연주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태민 학생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연주예요. 은희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신이 음악을 포기했을 때 저도 당신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왔을 때 저도 돌아왔어요. 이제 끝까지 가봐요. 함께요. 재호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노년음악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600석 규모의 홀은 만석이었어요. 객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음대생들도 있었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있었죠. 모두 재호와 태민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재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태민은 옆에서 바이올린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재호의 손을 잡고 있었죠. 긴장돼요, 선생님.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긴장하지 마. 자네는 이미 준비됐어. 그저 마음으로 켜면 돼. 무대 스태프가 다가와 차례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은희가 재호의 휠체어를 밀어 무대로 향했어요. 태민은 바이올린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명이 재호와 태민을 비췄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다음은 특별 무대입니다. 한때 국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였던 박재호 선생님과 그의 제자 윤태민 씨가 함께합니다. 박 선생님은 사고로 연주를 그만두셨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잃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열정이 한 젊은 연주자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재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서던 그 무대, 예전에 봤던 그 박수.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재호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무대에 섰던 게 15년 전입니다. 그때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빈손으로 왔네요.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귀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재호는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제게 다시 음악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줬어요. 오늘 연주는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재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재호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됐냐고.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의 활이 현에 닿았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재호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홀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민의 연주는 완벽했어요. 기교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선율 속에서 재호는 자신의 인생을 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 사고 후의 절망, 폐지를 주우며 보낸 10년, 그리고 태민과의 만남. 모든 순간이 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깊어질수록 재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굳어있던 손가락이 공중에서 운지를 하듯 떨렸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이 재호의 몸속에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태민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미소가 번졌어요. 재호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사라졌어요. 여운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환호와 함께 브라보를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태민은 바이올린을 내리고 재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재호의 손을 잡고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재호는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관중석에서 은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집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희가 차를 가져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행복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야. 진짜 음악이 뭔지 알 것 같아. 재호는 자신의 굳은 손을 펴보았습니다. 연주는 못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음악은 늙지 않아. 다만 들을 줄 아는 귀가 늙을 뿐이지. 재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는 재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창밖으로 한 줄기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재호의 굳은 손 위로 빛이 반사되며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바이올린 현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오늘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재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악장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아직 연주는 끝나지 않았다고.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